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가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어느 날 오후, 한양에서 가장 번화하다는 남대문 저작거리가 젊은 거상 박상준의 행차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는 비상한 머리와 호랑이 같은 대담함으로 불과 몇 년 만에 한양의 상권을 움켜쥔 그야말로 파죽지세의 신흥 강자였지요. 최고급 비단 도포를 입고 8명의 건장한 하인들을 거느린 채 거리를 활보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개선하는 장군처럼 의기양양했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그에게 고개를 숙였고 안악들은 그의 젊고 훤칠한 용모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박상준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경애와 선망의 시선을 한껏 즐기며 거만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길가 담벼락 밑 햇볕 가장 좋은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한 누추한 늙은이가 그를 향해 무언가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쭈글쭈글한 손바닥 위에는 잘 익어 말갛게 속이 비치는 홍시 한 개가 소담스럽게 놓여 있었지요. 젊은이, 행차가 고단할 터이니 이거라도 하나 들고 가시게. 목 축이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지. 늙은이의 이름은 송영감. 저작거리 사람들은 그를 그저 가진 것 없이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늙은이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박상준은 자신의 앞길을 막아선 늙은이를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늙은이의 선의를 받아주기는커녕 오히려 경멸 어린 목소리로 쏘아붙였지요. 어디서 더러운 손을 함부로 내미는 개냐? 내 놈 따위의 적선이 내게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느냐? 그는 송영감의 손에 들린 홍시를 손등으로 탁 쳐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말캉한 홍시는 흙바닥에 떨어져 뭉개졌지요. 하지만 박상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란듯이 자신의 값비싼 가죽신으로 지식여진 홍시를 한 번 더 지근지근 짓밟아 버렸습니다. 마치 늙은이의 성의와 자존심을 함께 짓밟기라도 하려는 듯이 송영감은 아무 말 없이 흙먼지 속에서 곤죽이 된 홍시를 그저 묵묵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늙은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요. 박상준은 천한 것 이라며 침을 한번 뱉고는 다시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양 최고의 거상 박상준이 바로 지금 이 순간 그가 짓밟아버린 홍시 한 개와 함께 처참한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홍시 사건 이후에도 박상준의 기세는 꺾일 줄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의 상단은 날이 갈수록 거대해져 이제는 한양을 넘어 조선 팔도의 상권을 위협할 정도였지요. 그의 성공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는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냉혹한 승부사였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작은 상점들이 있으면 그들보다 더 싼 값의 물건을 풀어가게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해버린 상점을 헐값에 사들여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지요. 그의 앞길을 막는 경쟁자가 나타나면 그는 관료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먹여 상대방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거나 무거운 세금을 물리게 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방식은 비열하고 잔인했지만 놀라울 만큼 효과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악랄함에 치를 떨면서도 그의 거대한 부와 권력 앞에서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상준은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아첨하는 자들에게는 아낌없이 돈을 뿌렸고 자신에게 밉보인 자에게는 가차없이 철퇴를 내렸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그의 돈을 보고 몰려든 아첨꾼들과 이익을 좇는 장사치들로 북적였습니다.
돈이 곧 하늘이고 돈이 곧 법이다. 그것이 바로 박상준의 신조였습니다. 그는 이 신조 아래 거칠 것 없이 자신의 제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만함은 저작거리에 누추한 늙은이 송영감을 마주칠 때마다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송영감을 볼 때마다 일부러 큰 소리로 모욕을 주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곤 했습니다. 아직도 그러고 사는가, 영감? 쯧쯧, 젊어서 부지런히 돈을 벌 생각은 안 하고 늙어서까지 저리 게으르게 사니 평생 그 꼴을 면치 못하는 게지. 내게 엎드려 절이라도 하면 밥값이나 던져줄 터인데. 그의 조롱에 주변의 하인들과 아첨꾼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송영감은 그들의 조롱에도 마치 바람소리를 듣는 듯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앙상한 나뭇가지 같은 손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썼다 지우거나 하늘의 구름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의 그런 무심한 태도가 박상준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저작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박상준의 위세에 눌려 송영감을 벌레 보듯 피하거나 혹은 박상준에 동조하여 그를 조롱할 때였습니다. 단 한 사람, 찻집 처녀 월화만이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월화는 저작거리 가장 후미진 곳에서 작은 찻집을 운영하는 마음씨 고운 처녀였습니다. 그녀의 찻집은 비록 작고 허름했지만 언제나 향긋한 차 내음과 그녀의 따뜻한 미소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녀는 돈이 없는 나그네에게는 밥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고 굳은 일이 있는 이웃을 보면 제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돕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송영감이 그저 남루한 늙은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텅 빈 듯한 눈동자 깊은 곳에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지혜가 숨겨져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요. 어느 몹시도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송영감이 그날도 담벼락 밑에 웅크리고 앉아 차가운 바람을 맞고 있을 때였습니다. 월화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찻잔 하나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날이 춥습니다. 이거라도 한 잔 드시고 몸을 녹이십시오. 송영감은 말없이 그녀가 내민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찻잔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그의 얼어붙은 손과 마음을 따스하게 녹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고맙네. 송영감은 짧게 한마디를 남기고 찻잔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허공을 응시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월화라는 작은 선의의 씨앗이 조용히 심어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라면 내 마지막 가르침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겠구나.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그리고 어리석은 젊은 졸부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내릴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해 봄, 나라에 큰 가뭄이 들어 서해안의 염전들이 모두 말라붙는 일이 생겼습니다. 소금 생산량이 급감하자 한 양의 소금값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았지요. 백성들은 장을 담글 소금조차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고 상인들은 이 기회를 틈타 소금을 사재기하느라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박상준이 아니었지요.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자본을 총동원하여 시중에 풀린 소금을 모조리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금값이 지금보다 10배는 더 뛸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때까지 소금을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풀어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될 꿈에 부풀어 있었지요. 그의 매점매석으로 저작거리에서는 소금 한 톨 구경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작거리의 소금 장수들은 울상기였습니다. 박상준에게 밀려 소금을 구하지도 못했고 어쩌다 구한 소금도 값이 너무 비싸 팔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숨을 쉬며 좌판 앞에 모여 앉아 있을 때
송영감이 어슬렁거리며 그들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마치 혼잣말을 하듯,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흘 뒤 서해에서 거대한 소금배 수십 척이 강을 거슬러 올라올 것이네. 그 말을 들은 소금 장수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감님, 노망 나셨소? 지금 서해안 염전이 다 말라붙었는데 어디서 소금배가 온단 말이오. 하지만 송영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늘을 한번 쓱 올려다보고는 왔던 길을 되돌아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말은 뜬구름 잡는 늙은이의 잠꼬대처럼 그렇게 바람 속으로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들의 마음속에 송영감의 그 알 수 없는 말이 자꾸만 메아리처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저 영감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며칠 전 박상준에게 홍시를 건넸다가 멸시당했던 송영감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 영감이 보통 인물이 아니며 박상준을 골탕 먹이기 위해 무언가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의 씨앗은 하룻밤 사이에 저작거리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상도의 신이 소금값이 내릴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다더라. 송영감의 혼잣말은 어느새 출처불명의 신비로운 예언으로 둔갑하여 소금 장수들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송영감의 알 수 없는 예언은 하룻밤 사이에 남대문 저작거리의 모든 소금 장수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반신반의했지요. 하지만 박상준의 탐욕에 신물이 나 있던 몇몇 장수들이 믿져야 본전이다 라며 자신들이 비싸게 사두었던 소금을 손해를 감수하고 조금 싼 값에 팔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팔기 시작하자 다른 장수들의 마음도 조급해졌습니다. 만약 예언이 사실이 되어 소금값이 폭락하기라도 하면 지금 팔지 않은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저작거리의 모든 소금 장수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신들이 가진 소금을 헐값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사려 어제보다 반값에 드립니다. 오늘 안 사면 후회합니다. 저작거리는 순식간에 소금이 넘쳐났고 소금값은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박상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깟 늙은이의 헛소리 하나에 저 어리석은 것들이 모두 놀아났단 말이냐. 그는 코웃음을 치며 오히려 지금이 남은 소금까지 모두 긁어 모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해 바다 쪽에서 거대한 돛을 단 소금배 수십 척이 깃발을 나부끼며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송영감이 오래전 서해안에 숨겨진 염전 주인들에게 베풀었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가뭄을 대비해 미리 그들에게 연락을 취해 때를 맞추어 소금을 실어오도록 손을 써두었던 것입니다. 소금배가 도착하자 소금값은 그야말로 똥값이 되어버렸습니다. 박상준이 창고의 산처럼 쌓아두었던 소금은 하룻밤 사이에 금덩이에서 돌멩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의 상단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겪는 쓰디쓴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젠장, 운이 나빴을 뿐이다. 그 늙은이의 예언은 그저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일 뿐이야. 소금 파동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박상준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더욱 조급하고 무리한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부의 상징이자 가장 큰 이문을 남길 수 있다는 인삼무역이었습니다. 그는 남은 자금을 모두 털어 북방의 개성 상인들이
의주를 통해 들여오는 최상급 고려 인삼의 독점 판매권을 사들였습니다. 허허허, 이번에야말로 지난번의 손해를 모두 메우고도 남을 것이다. 인삼은 소금과는 다르지. 귀한 것은 값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는 법이 없으니. 그는 다시 오만한 미소를 되찾고 인삼을 실은 수레가 도착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의 이런 움직임은 당연히 송영감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송영감은 이번에는 의주를 오가며 장사를 하는 한 늙은 상인을 자신의 찻집 단골인 월화의 소개로 조용히 만났습니다. 그는 늙은 상인에게 차를 한 잔 권하며 무심하게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여복의 상인. 내가 밤하늘의 별을 보니 올해 북방에는 유난히 비가 잦고 땅의 기운이 축축하더군. 늙은 상인은 그의 뜬금없는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인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르신? 송영감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삼은 땅의 전기를 먹고 자라는 법, 땅이 축축하고 병들면 그 뿌리라고 온전하겠는가. 아마 올해 북방에서 내려오는 인삼은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뿌리부터 검게 썩어 문드러져 들어올 걸세. 그런 물건을 비싼 값에 샀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겠지. 송영감의 말에는 알 수 없는 확신과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늙은 상인은 반신반의했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이 기이한 소문을 동료 상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송영감의 두 번째 속삭임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소금 파동을 직접 목격했던 상인들은 이제 송영감을 미래를 내다보는 상도의 신으로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상도의 신이 올해 인삼은 모두 썩었으니 절대 사지 말라고 했다더라 는 소문은 하룻밤 사이에 한양의 모든 약재상과 상인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박상준이 독점 계약한 인삼 수레가 위풍당당하게 한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작거리 가장 큰 곳에 좌판을 벌이고 최상급 인삼을 자랑하며 손님을 끌어모았지요. 하지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구름처럼 몰려들었을 상인들과 백성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그의 좌판을 멀찍이 서 구경만 할 뿐 누구 하나 인삼을 사려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 귀한 것을 보고도 사는 놈이 하나도 없단 말이냐? 박상준은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질렀지만 사람들은 그저 수군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박상준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인삼을 함께 검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가 상인들 앞에서 인삼 상자를 열고 가장 실해 보이는 인삼 한 뿌리를 꺼내 칼로 반을 갈랐습니다. 그러자 상인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겉은 분명 황금빛으로 빛나는 최상급 인삼이었지만 그 속은 시커멓게 썩어 역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송영감의 예언이 또다시 정확하게 들어맞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상준의 창고에 산처럼 쌓인 인삼은 결국 단 한 뿌리도 팔지 못한 채 모두 썩어 문드러져 버려야 했습니다. 소금 파동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의 상단 전체를 휘청거리게 할 만큼의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박상준은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불운이나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마치 장기판의 조를 움직이듯 자신의 모든 수를 미리 읽고 자신의 숨통을 옥죄어오고 있다는 끔찍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저작거리의 그 누추한 늙은이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의 온몸을 전율케 했습니다. 연이은 실패로 거의 이성을 잃은 박상준은 며칠 뒤 술에 잔뜩 취한 채 유기전의 원로 대행수를 찾아갔습니다. 대행수는 한양 상계에 살아있는 역사이자
가장 큰 어른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박상준은 자신의 실패가 분명 6.2전의 늙은 상인들이 자신을 견제하기 위해 벌인 수작일 것이라고 넘겨짚고 행패를 부릴 작정이었지요. 대행수 어른, 어른께서 제게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제 인삼에 대해 하늘과도 같은 존재였지요. 서찰의 내용은 아주 짧고 간결했습니다. 박상준이라는 자에게 신용을 거두어라. 그것은 명령도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는 그 어떤 어명보다도 무거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찰을 받은 전국의 비단 상인들은 즉시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송영감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잊고 있던 상도의 신이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송영감은 박상준의 돈의 힘에 돈이 아닌 신용의 힘으로 맞서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박상준에게 상업의 세계에서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뼈에 사무치도록 가르쳐줄 작정이었습니다. 왕실 비단 입찰을 며칠 앞두고 박상준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의 창고에는 이미 조선 팔대서 가장 아름다운 비단들이 가득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한 승리를 위해 입찰 마지막 날까지 단 한 필의 비단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바로 그때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보낸 상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상한 이유로 퇴짜를 맞고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안동의 상단에서 갑자기 모든 비단이 동이 났다며 단 한 필도 내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날이 개성의 송상들 역시 갑자기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창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묵묵부답입니다. 처음에 박상준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보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 각지에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에게 아첨하며 비단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던 모든 상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들은 창고에 불이 났다, 갑자기 왕실의 부름을 받았다는 등 온갖 핑계를 대며 박상준과의 거래를 거절했습니다. 박상준은 마침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전국의 모든 비단 유통을 막고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동계를 들고 직접 상인들을 찾아가 몇 배의 값을 제시하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상인들은 그의 돈 앞에서 이전과는 달리 철벽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상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돈은 산더미처럼 있었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이 나라 어디에도 단 한 필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그는 마치 금은보화가 가득한 무인도에 갇힌 왕처럼 완벽하게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송영감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의 돈의 힘을 압도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상준은 왕실 비단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약속된 날짜까지 단 한 필의 비단도 구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왕실과의 계약을 파기한 상인, 그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고 상도의 신에게 도전했다가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소문이 조롱과 함께 저잣거리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몰락을 기다렸다는 듯이 빚쟁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준이 비단 입찰을 위해 높은 이자를 주고 막대한 돈을 빌렸던 전주들이 그의 상단이 부도를 맞았다는 소문을 듣고 한꺼번에 몰려온 것입니다. 박상준은 당장 빚을 갚아라. 수십 명의 빚쟁이들과 그들이 고용한 왈패들이 그의 상단과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들고 나오기 시작했지요. 어제까지 박상준의 것이었던 화려한 비단, 값비싼 가구, 그리고 희귀한 서책들이 순식간에 빚잔치에 나온 물건들처럼 헐값에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준은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이미 그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돈으로 샀던 충성은 돈이 사라지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지요. 그의 하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고 그를 지켜주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의 거대했던 상단은 그렇게 모래성처럼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빚쟁이들의 약탈은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박상준의 집과 가게에 있는 모든 것을 거두어 간 뒤에도 성에 차지 않은 듯 마지막으로 그의 몸에 걸쳐진 것까지 빼앗으려 들었지요. 내 이놈, 입고 있는 비단옷이라도 벗어놓고 가거라. 그것이라도 팔아야 내 빚의 이자라도 갚을 수 있겠다. 그들은 박상준이 입고 있던 화려한 비단 도포를 강제로 벗겨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의 부와 권위를 상징했던 그 옷이 이제는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함께 갈갈이 찢겨 나갔습니다. 그는 결국 남루한 속옷 차림으로 자신이 세운 제국의 폐허 한가운데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집, 가게, 재산, 명예, 그리고 따르던 사람들까지.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텅 빈 잿더미 위에 주저앉아 망연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쫓았던 돈의 힘이 결국 자신을 파멸시킨 가장 큰 원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얻은 것은 돈이 사라지면 모두 떠나버리는 신기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빈털터리보다 더 못한,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은 신세가 되었지요. 이제 한양 땅에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저작거리의 거지들과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박상준은 며칠 동안 폐허가 된 자신의 집터에서 넋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굶주림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갉아먹기 시작했지요. 그는 결국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비틀거리며 저잣거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누구에게 손을 벌릴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전에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경멸하고 조롱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그저 월화의 작은 찻집 앞을 의미 없이 서성일 뿐이었지요. 찻집 안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차 내음이 그의 텅 빈 뱃속을 더욱 고통스럽게 자극했습니다. 그때 찻집 문이 열리더니 월화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초라한 행색의 박상준을 보았지만 놀라거나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에는 그저 연민과 안타까움만이 담겨 있었지요. 월화는 잠시 안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가지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예전에 박상준이 짓밟았던 바로 그것, 잘 익은 홍시 한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이거라도 드십시오. 월화는 말없이 홍시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박상준은 그녀가 내민 홍시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몇 달 전 자신이 오만하게 짓밟았던 바로 그 홍시. 이제는 자신이 그 홍시를 동정으로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는 차마 홍시를 받아들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억눌렀던 서름과 굴욕감에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흙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다.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마지막 자존심의 잔해가 새어나왔습니다. 월화가 내민 홍시 앞에서 박상준의 마지막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월화에게 속 영감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송영감이 늘 앉아있던 저작거리 담벼락 밑으로 향했습니다. 송영감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자리에 앉아 늦가을의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박상준은 그의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털썩 소리를 내며 송영감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 한양 최고의 거상이라 불렸던 그의 굽혀진 등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왜소해 보였습니다. 어르신,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돈의 힘으로 사람을 짓밟고 세상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어르신의 보이지 않는 신용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말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송영감을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부디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돈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진짜 상도가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르신, 송영감은 무릎 꿇은 젊은이를 그저 묵묵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얼마 전 박상준이 홍시를 짓밟았던 바로 그 흙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상도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닐세. 그의 메마른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상도란 그저 사람의 마음을 짓밟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일세. 그 간단한 이치를 깨닫는데 자네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고 너무나도 먼 길을 돌아왔구나. 그의 말은 박상준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남겼습니다. 박상준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것을 저작거리의 많은 사람들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송영감의 정체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었지요. 저 누추한 늙은이가 바로 전설 속의 상도의 신이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며칠 뒤 송영감은 유기전 대행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박상준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전국의 상인들을 움직여 거두어들였던 막대한 자금을 모두 대행수에게 맡겼습니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닐세. 부정한 자에게서 나와 잠시 내게 머물렀을 뿐 이 돈의 진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겠네. 대행수가 그 돈의 주인이 누구냐고 묻자 송영감은 월화의 작은 찻집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직접 월화를 찾아가 그녀 앞에 거대한 동계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월화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지요. 월화야. 송영감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 어떤 거상보다도 위대한 상인의 재능을 가졌단다. 너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을 살 줄 아는 진짜 상인이기 때문이지. 그것이야말로 상도의 가장 큰 근본이다. 그는 월화에게 그 돈으로 더 큰 상단을 꾸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온기를 나누어 주는 상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돈은 너의 그 따뜻한 마음에 하늘이 내리는 보상이다. 월화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송영감의 간곡한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찻집은 그날 이후 송영감의 가르침과 대행수의 도움을 받아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윤보다는 사람 사이의 신의를 중시하는 한양에서 가장 신임받는 큰 상단으로 우뚝 서게 되었지요. 작은 선의의 씨앗이 거대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송영감은 마지막으로 박상준을 불렀습니다. 박상준은 여전히 죄인처럼
그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송 영감은 그에게 작은 보찜 하나를 건넸습니다. 보찜 안에는 집신 2켤레와 약간의 노잣돈, 그리고 튼튼한 막사발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수십 년 전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 가졌던 나의 전 재산일세. 송 영감은 박상준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복수한 것이 아니다. 그저 네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준 것뿐. 진정한 실패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박상준에게 벌이 아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네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다면 이 보찜을 지고 길을 떠나게. 바닥부터 한 푼 한 푼 땀 흘려 돈을 벌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몸으로 다시 배우게나. 언젠가 자네가 진정한 상인이 되어 돌아온다면 그때는 내가 기꺼이 자네와 술 한 잔을 나누겠네. 송 영감은 복수를 복수로 갚는 대신 가장 혹독하고도 가장 자비로운 방식으로 그에게 재기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박상준은 떨리는 손으로 보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송 영감에게 깊이, 아주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양 저작거리에서 박상준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송 영감이 건네준 작은 보찜 하나만을 짊어지고 이름 없는 장돌뱅이가 되어 정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은 그가 예전에 겪어보았던 그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는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렸고 낯선 장터에서는 텃세에 밀려 장사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기 일쑤였지요. 밤이면 차가운 헛간에서 웅크리고 잠을 자며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수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굶을수록 밥 한 술의 귀함을 깨달았고 추위에 떨수록 따뜻한 아랫목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웃는 법을 배웠고 작은 돈이라도 정직하게 벌었을 때의 기쁨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땀의 가치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하루하루 뼈에 새기며 배워나갔습니다. 수년의 세월이 흐른 뒤 그는 마침내 아주 멀리 떨어진 작은 고을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작지만 정직한 그릇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는 결코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의 가게는 언제나 사람들의 신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마침내 돈의 주인이 아닌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박상준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긴 송 영감은 자신의 마지막 임무가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남은 재산을 모두 저작거리의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아침, 마치 아침 안개가 걷히듯 홀연히 저작거리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상도의 신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도 하고 혹은 또 다른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길을 떠났다고도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그저 그가 늘 앉아있던 저작거리 담벼락 밑에는 그가 마지막까지 들고 있던 낡은 홍시 한 개가 누군가에 대한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듯 조용히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상도의 시는 전설이 되어 사라졌지만 그의 이야기는 저작거리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짓밟힌 홍시 이야기를 통해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며 오만함의 끝은 파멸이라는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의 선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기억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한 졸부의 흥망성쇠를 통해 진정한 상도의 의미를 일깨워준 한 늙은 거상의 이야기는 저작거리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영원히 살아 숨쉬는 전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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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다고 합니다.